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주식시장의 검은 수요일이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장중 3,900선이 무너졌고 막판 4,000선을 간신히 지켰습니다. 주가 급락에 따른 거래 정지, 사이드카가 올해 처음으로 코스피, 코스닥 모두에 발동됐습니다. 원인은 미국발 인공지능 AI 버블론이었습니다. 외국인이 팔았고 개인 투자자가 방어했습니다. 과연 우리 주식시장 불장이 이어질지 아니면 물장이 될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 구경호 기자입니다. 한국거래소 시황판이 줄줄이 팔았습니다. 하루 종일 하락세를 면치 못한 코스피 2.85% 떨어진 4,004로 마감했습니다. 세제 개편안 실망감에 급락한 지난 8월 이후 3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폭입니다. 오전에는 더 심했습니다. 코스피 하루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장 시작과 함께 지수는 밀리기 시작해 곧장 4,000선을 내줬습니다. 한때 3,867까지 밀렸다가 낙폭을 최소화하면서 장 마감 직전에 가까스로 4,000선을 회복했습니다. 패닉 수준의 매도 주문이 이어지며 5% 넘게 빠진 오전 9시 46분에는 더 이상 팔지 못하게 매도 사이드카도 발동됐습니다. 지난 4월 7일 트럼프발 관세 충격 이후 7개월 만이자 올해 두 번째입니다.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휘청인 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삼성전자는 96,700원까지 내렸다가 10만 전자를 지켰고 SK하이닉스는 9.22% 빠지는 등 널뛰기 한 끝에 57만 9천 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단기적으로 상승폭이 너무 컸고 여기에 따른 과열 진정 필요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도 2.5% 급락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국내 증시 하락으로 원화 가치는 떨어져 원달러 환율은 11.5원 오르며 1,450원 코앞까지 치솟았습니다. 약 7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그나마 상징적인 4,000선을 지켜낸 게 다행입니다. 가장 큰 관심은 앞으로 주가 전망입니다. 그중에서도 AI 열풍이 과열되며 과거 2000년 닷컴 버블을 떠올리게 한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과연 근거가 있는 주장인지 강서영 기자가 확인해봤습니다. 개장 초반부터 우리 증시를 급락하게 만든 건 간밤 뉴욕 증시를 뒤흔든 AI 버블론이었습니다. 일부 미국 증시 전문가들이 AI 종목이 고평가됐다고 우려하면서 팔란티어 등 미국 기술주들이 줄줄이 하락했고 이 여파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반도체 대형주들을 대거 팔아치운 겁니다. 장 초반 속절없이 3,900도 내줬던 코스피는 이를 매수 기회로 본 국내 개인 투자자들 덕에 간신히 4,000선은 지켰습니다. 이처럼 국내는 물론 세계 증시를 뒤흔드는 AI 버블론, 인터넷 혁명의 열풍이 순식간에 꺼진 2000년도 닷컴 버블을 연상시킨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현재 미국 GDP 중 IT 분야 투자 비중이 닷컴 버블 당시 수준으로 높은 상황이라고 일부 전문가들은 우려합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주가 수준은 꽤나 높은 수준이고 앞으로의 실적이나 이익으로 증명이 되냐, 이게 이제 앞으로의 관건이.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지금은 AI 기업들이 실제 실적을 내고 있어 과거 닷컴 버블 때와 다르고 일본과 미국 등에 비춰봐도 크게 과열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실제로 AI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우려는 기우다라고. 거품 붕괴의 전조인지 단기 급등에 따른 일시 조정에 불과한지 시장은 다시 문을 열 주식시장의 방향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주식시장 하락은 정치권 공방으로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붕괴라는 표현을 자제해달라고 언론에 요청했는데 국민의힘은 언론 통제 시도라고 반발했습니다. 특히 빚을 내는 투자도 일종의 방법이라는 고위 금융당국자의 발언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신영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던 코스피가 오전 한때 3,900선 아래로 내려앉자 민주당은 숨고르기 과정일 뿐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 4,000선 붕괴와 같은 자극적인 표현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언론에 신중한 보도를 요청했습니다.
않겠습니까? 숨고르기를 거쳐서 또 상승하고 그런 등락을 반복할 텐데 붕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코스피가 오를 땐 코리아 프리미엄이라며 자화자찬하더니 떨어지자 이제는 언론 입틀막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제는 단어 하나까지 간섭하며 언론까지 통제하려는 태도가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재명 정부 아래에서는 붕괴, 급락 같은 단어는 이제 쓰지 못합니까? 야당은 하루 전 금융당국의 비투 발언도 문제 삼았습니다. B2도 이제 그동안은 너무 이제 나쁘게만 봤는데 레버리지의 일종으로 이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주진우 의원은 금융 고위직이 B2를 찬양한 것은 본 적이 없다며 코스피 급락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감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증시마저 정쟁의 대상이 되면서 주가 등락에 따른 정치권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합의 내용 이행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핵 추진 잠수함 건조와 장소와 관련해 앙규백 국방부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콕 집은 미국 필리조선소 대신 국내가 합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윤주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핵 추진 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야당의 질의에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약 30년 이상 기술 축적과 노하우와 또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건조시설로 언급한 필리조선소는 기술력과 인력, 시설 등이 부재한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는 대원 측에서만 얘기했을 뿐 한국이나 미국 중 어느 조선소에서 지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적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안 장관은 또 핵 추진 잠수함의 명칭을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 정리했다며 핵잠은 핵폭탄 탑재를 연상할 수 있어 평화적 이용에 포커스를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국방정보본부 비공개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의 핵잠수함 개발 정황이 보고됐습니다. 핵 이격 능력 확보를 위해 개량형 R급 잠수함 전력화를 준비하고 있으며 핵잠수함 건조 등 은밀한 수중 발사 플랫폼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국방정보본부는 또 김정은이 결심한다면 짧은 시간 내 풍계리 3번 갱도를 이용한 핵실험도 가능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한미 관세와 안보 분야 합의 내용도 논란입니다. 아직까지 양측의 합의 사항인 이른바 팩트시트가 발표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인지 이어서 송주영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10월 29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에 합의하였습니다. 관세 합의 발표가 있은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 한미 간 팩트시트 발표는 없습니다. 우리처럼 미국과 관세 합의를 마무리한 일본과 중국은 이미 팩트시트가 발표됐습니다. 계속 늦어지자 앞서 공개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우리가 제안한 8월 7일 대신이란 문자 메시지를 보고 관세 적용 시점에 이견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MBN에 관세는 합의가 다 끝났고 이견이 없다며 안보 분야에서 최종 조율 중임을 내비쳤습니다. 경제 분야 시트는 거의 이제 마무리가 다 되었고요. 안보 분야 시트만 마무리되면은 아마 같이 이제 이렇게 팩트 시트를 사인하게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안보 분야 중에 핵 추진 잠수함과 원자력 협력 개정 등에서 추가 조율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자력 잠수함과 또 여러 가지 그 협정 이런 문제들이 좀 미국 자체 내에서 여러 정부처 내에서 조율이 필요해서 시간이 좀 지체된 것 같습니다만. 다만 대통령실은 큰 입장 차이는 없다며 이번 주 내 발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팩트시트는 이번 주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조율이 마무리되면 한미는 3-4장 분량의 조인트 팩트시트와 약 30개 조항이 담긴 MOU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조인트 팩트시트가 마무리되면 바로 MOU가 체결됩니다.
대통령실은 야당 주장과 달리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회 비준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이 같은 한미 관세를 포함해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것이 과연 적법한지 미국 연방대법원의 재판이 곧 시작됩니다. 패소하게 되면 그야말로 대혼란인데 백악관은 플랜 B가 있다며 다른 방법으로 관세 공격을 이어가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경제권한법 IEPA를 근거로 부과한 상호 관세가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미 연방대법원 심리를 하루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자신의 SNS에 이번 재판은 나라의 생사가 걸린 문제며 국가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We don't have tariffs, we don't have national security. And the rest of the world would laugh at us because they've used tariffs against us for years and took advantage of us. 백악관도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법적 논거를 100% 확신한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다만 만약의 사태에도 대비한다고 밝혔습니다. I'll tell you, the White House is always preparing for Plan B. It would be imprudent of the president's advisors not to prepare for such a situation.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인의 불공정 무역에 대응하는 수단을,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품목에 대한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1심과 2심이 이미 IEPA를 근거로 한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본 가운데 보수위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 자본주의 심장, 뉴욕에서 30대 무슬림 출신 사회주의자가 시장으로 당선됐습니다. 모든 시내버스 요금을 무료화하고 최저임금을 $30, 우리 돈 4만 3천 원까지 올리는 공약 등이 과연 실행될지 전 세계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맘다니 돌풍이 내년 미국 중간선거와 이후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먼저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최대 도시 뉴욕에서 사상 최초 무슬림 시장이 탄생했습니다.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30대 신예 정치인 조란 맘다니가 그 주인공입니다. Tonight, against all odds, we have grasped it. My friends, we have toppled a political dynasty. 91년생 만 34살 맘다니는 130년 만에 최연소 시장이라는 기록도 새로 썼습니다. 개표 초반부터 앞서 나간 맘다니는 2위를 기록한 앤드류 쿠오모 후보와의 격차를 일찌감치 벌리며 과반 이상 득표와 함께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정치 신인인 맘다니는 지난 6월 민주당 경선에서 거물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를 꺾는 파란을 일으키며 이번 선거 핵심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는데 주택 임대료 동결과 무상급식, 최저임금 인상 등 공약을 내세우며 입지를 키워왔습니다. And it is time to finally respond with the urgency that New Yorkers deserve. An urgency that reckons with these same New Yorkers having had to face rent hike after rent hike, year after year. 아프리카 우간다 수도 캄팔라에서 태어나 7살에 뉴욕으로 이주한 맘다니는 지난 2018년 시민권을 딴 뒤 2년 만에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뉴욕 길거리를 다니며 시민들을 만나고 SNS를 통해 Z세대와 소통하며 반향을 일으켰지만 짧은 정치 이력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자신의 첫 번째 고향이 뉴욕이라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주의 뉴욕시장 당선에 불만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맘다니도 당선 후 트럼프를 향해 선전포고를 날려 충돌이 불보듯 뻔해 보입니다. 이어서 김종민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전부터 조란 맘다니를 작심 비판하며 맘다니 낙선에 선봉에 섰습니다. 맘다니는 사회주의자를 넘어선 공산주의자라고 직격했고 Doesn't know a damn thing. Practically he's never worked a day in his life. He's a communist. He's not a socialist, by the way. There's a big difference. He's down and dirty. He's a communist. He hates. 맘다니가 당선되면 정부 지원을 끊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I'm not going to send a lot of money to New York. I don't have to. You know, the money comes all through the White House. And 이런 상황에서 당선된 맘다니인 만큼 당선 후 첫 일성 역시 트럼프를 향한 선전포고였습니다. So hear me, President Trump, when I say this. To get to any of us, you will have to get through all of us.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를 일으키는 이민자와 성소수자와의 연대를 강조하며 트럼프뿐 아니라 다음 공화당 후보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as of tonight, led by an immigrant. And if there is any way to terrify a despot, it is by dismantling the very conditions that allowed him to accumulate power. 가장 자본주의적인 도시에서 당선된 사회주의자 맘다니. 가장 자본주의적인 대통령 트럼프와의 충돌은 앞으로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종훈입니다. 국내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평소 강철 체력을 자부하던 이재명 대통령이 감기 몸살로 오늘 공개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어진 외교 일정에 피로가 누적된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알려진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표선우 기자입니다. 소방의 날을 앞두고 대통령실에서 열린 소방공무원 격려 오찬. 당초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공식 일정이었지만 이 대통령은 눈에 띄지 않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앉아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 불참에 정확한 이유를 밝히진 않았지만 지난주부터 이어진 외교 강행군 탓에 생긴 몸살 때문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목이 불편한 듯 여러 차례 목을 가다듬으며 감기 몸살 증세를 밝혔습니다. 내가 지금 감기 몸살이 걸려서 목소리가 좀 이상한 거 이해 부탁드립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말레이시아 순방을 다녀온 뒤 귀국 이튿날 바로 경주로 향해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한 쉴 새 없는 외교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하루에 많게는 9개의 양자회담과 행사 일정을 소화하기도 했는데 이 대통령은 이번 주에도 국회 시정연설을 하고 국무회의까지 주재했습니다. 평소 강철 체력을 자부하던 이 대통령도 건강에 무리가 생길 만큼 강행군을 이어온 겁니다. 앞서 김혜경 여사도 지난 9월 30일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석증으로 일정에 불참한 바 있습니다. 하루 휴식을 마친 이 대통령은 다시 일정을 소화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극비사항인 대통령 건강이 노출된 데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민주당 지역위원장 경선에서 한 친명계 인사가 부당한 컷오프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정청래 대표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갈등설이 과열될 조짐을 보이자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영입했던 유동철 부산 동의대 교수. 이 대통령은 총선 기간 부산을 찾아 유 교수의 선거운동을 도왔습니다. 유 교수는 지난달에 있었던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 경선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했다며 정청래 당대표를 향해 책임지고 결자 해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후보 면접이라는 절차가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되었고 그로 인해 저는 부당한 컷오프를 당했습니다. 면접 과정에서 자신을 향한 부적절한 질문이 나왔고 당내 특정 계파를 배제하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원칙과 규정을 지켰다며 친명계 컷오프 논란 진화에 나섰습니다. 당내에 친명, 비명, 반명 등으로 언급되는 그러한 별도의 그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당대표 사이의 갈등설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S급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실과 우리 당대표 간에 갈라치기를 하는 세력들이 있다고 봅니다. 친명계 배제 논란 속에 정청래 지도부가 공정 경선의 신뢰를 회복하고 분열된 지역 조직을 얼마나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부 자산의 이른바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매각 절차를 전면 중단하고
이미 완료된 매각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나면 계약 취소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강영호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계획의 일환으로 YTN 매각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유진그룹은 YTN 지분 30.95%를 취득하고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최대 주주 변경을 승인받았는데 당시 민주당을 중심으로 헐값 매각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미 헐값 매각 등 배임으로 논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YTN의 매각 전 과정이 온통 의혹투성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YTN 사례를 포함해 정부 자산 매각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정부 자산 매각을 중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가 연이틀 나온 것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소위 공기업 민영화, 요거를 좀 근본적으로 너무 쉽게 행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국민 여론에 배치되게 집행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에 따라 지난 정부는 물론 이번 정부 들어 추진된 매각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와 감사가 실시됩니다. 재산 가치의 훼손이나 특혜가 확인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는 한편 계약 취소와 같은 근본적 조치도 취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범위를 확정해 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실제 계약 취소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경우 소송 전과 같은 법적 논란도 뒤따를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예, 이번엔 재판 소식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보석신문을 앞두고 돌연 입장을 뒤집은 건데 그렇다면 그동안 왜 거짓말을 했는지 또 왜 뒤늦게 가방을 돌려줬는지에 대해 김 여사는 뭐라 했을까요?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 내용을 이혁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김건희 여사 측은 지난 3일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가방 2점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취지의 의견서입니다. 가방 시계 안 받았다는 입장이신가요? MBN이 의견서 내용을 입수해 확인한 결과 받은 가방을 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여사 측은 지난해 최재형 목사가 준 가방을 받아 논란이 됐던 이른바 디올백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인의 배우자로서 언제든지 의도치 않은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깨닫고 가방을 전 씨에게 돌려줬다고 적었습니다. 디올백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논란이 일자 더 큰 논란을 막기 위해 전 씨에게 가방을 돌려줬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는 왜 가방 수수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었는지도 설명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당시 대통령실이 마약 밀수를 통해 내란 자금으로 사용하려 했다는 의혹으로 수사가 진행되자 실체가 없는 수사까지 이뤄지는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데 주저할 수밖에 없었다고 적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의견서에 대해 특검 측은 이미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 측이 보인 거짓된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김 여사 측은 지난 9월 25일 열린 첫 번째 재판에서 샤넬 가방 등 물건을 전달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정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소주 3병을 마시고 운전하다 일본인 모녀 관광객을 치어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30대가 오늘 영장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는데 유족 측은 강력 처벌을 촉구했고 일본 언론도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최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두꺼운 외투로 몸과 얼굴을 가린 남성이 호송차에서 내리더니 고개를 푹 숙인 채 법원에 들어섭니다. 지난 2일 밤 10시쯤 서울 동대문역 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일본인 모녀 관광객을 들이받은 30대 서모 씨가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50대 어머니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30대 딸은 골절상 등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당시 일행 중에는 말리는 분들은 없었나요?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서 씨는 소주 3병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1km 정도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어떻게 운전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들은 2박 3일 효도 관광을 왔다 변을당한 것이 알려지며 안타까움을 더했는데 피해자 유족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SNS 글도 올라왔습니다. 어머니는 드라마의 촬영지로 유명한 낙산공원에 가보고 싶어 했지만 공원 앞에서 사고가 났다며 한국은 일본과 달리 강력하게 처벌할 수 없느냐고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일본 언론도 이 사건을 주목했습니다. 한국의 인구가 일본의 절반 정도인데 음주운전 사고는 6배가 넘는다고 전했습니다. MBN 취재진이 직접 만난 한 일본 기자는 동대문처럼 관광객이 많은 곳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 놀랍고 불안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이 서 씨의 변호인과 만나기 위해 한국에 들어온 가운데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휴가 중 몰래 태국으로 건너가 대마를 들여온 현역 해군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승인받지 않은 휴대전화를 몰래 영내로 반입해 마약 조직과 연락까지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장실 앞을 서성이던 한 남성이 안으로 들어가고 또 다른 남성이 여행 가방을 끌고 화장실로 향합니다. 먼저 들어간 남성은 여행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오고 뒤이어 다른 남성도 나오는데 그 사이에 다른 옷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약 조직의 유통책 2명이 화장실에서 대마 10.2kg을 주고받고 추적을 피하려 환복까지 한 것입니다. 이들은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등으로 대화하며 공항이나 인적이 드문 곳에 가서 이른바 마약 던지기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거 처음 듣는데? 저는 못 들었어요. 그런 일이 없는데. 해당 조직은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은 곳들만 골라 마약을 묻어 숨겼고 다른 운반책에게 찾아가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유통책 가운데 한 명은 현역 해군병사 A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부대에 몰래 휴대전화를 들여온 뒤 마약 조직과 연락을 하고 운반책으로도 활동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휴가 중에 태국으로 건너가 현지에서 샴푸로 위장한 액상대마 200ml를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군은 이러한 사실을 파악조차 못했습니다. 현역 군인 출국 시 신분 및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출입국 통제 시스템 마련 등의 개선 필요 사항을 통보하였습니다. 경찰은 A씨 등 76명을 검거해 38명을 구속하고 태국에 체류 중인 마약상과 총책 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하은입니다. 프로포폴 같은 수면 마취제 오남용이 사회 문제가 되면서 일선 의료기관은 수면 마취제 사용이 굉장히 엄격해졌습니다. 그런데 일부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받는 환자들에게까지 마약성 마취제를 투약해 수십만 원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에만 무려 27만 건이 처방됐습니다. 안정모 기자의 단독 취재 보시고 뉴스 추적 이어가겠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치과 수면 치료라고 검색하자 의식화 진정법이라는 홍보글이 여럿 보입니다. 낮잠을 잔 듯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다거나 두려움과 통증으로부터 자유롭다고 권유합니다. 서울 송파구의 치과 의원입니다. 수면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직접 상담받으면서 어떤 원리인지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어떤 개념인지 잘 올라오죠. 주사 바늘을 꽂아서 약물을 주입해서 하는 건데 그 약물이 사람을 조금 이제 잠들게 만드는 성분이에요. 자고 일어나니까 치료가 끝나 있게. 치과 치료비에 30만 원을 더 내면 케타민과 미다졸람 등 마약류 마취제와 진정제를 놓아주는데 통증이 적은 스케일링조차 수면 치료가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스케일링 그리고 크라운 치료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세요. 수면 치료가 안 되는 치료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서울 강서구의 또 다른 치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통 케타민 들어가고요. 미다졸람 이렇게 2개는 들어가요. 그리고 수면으로 그냥 주무시고 저희가 스케일링 다 해드리긴 해요. 위험하지 않냐고 묻자 오히려 안심시킵니다. 근데 이게 여러 번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 케타민을 뉴스에서 본 것 같아서. 강도로 설명드리면은 프로포폴이 제일 좀 고위험한 단계 약물이고 뭐 이런 안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케타민은요, 마치 몸에서 빠져나온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게 엄청난 환각을 유발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기분에 중독이 돼서 또 한 번 더 느끼고 싶고 이런 식으로 정신적인 부작용이 굉장히 훨씬 더 심해요. MBN 취재 결과 지난해 치과에서 처방된 의료용 마약류는 27만 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병원급이 아닌 의원급에서 상승세가 가파른데 매년 10,000건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정부가 마약류 의약품을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나섰지만 치과에서는 간단한 시술에서조차 버젓이 투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네, 일부 치과이긴 하지만 스케일링을 하면서 마약류를 처방받는다. 그야말로 충격적입니다. 이 내용 취재한 사회정책부 안정모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지금 케타민이다, 미다졸람이다 이런 약품들이 나오는데 이거 모두 위험한 약품들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의식을 가라앉게 하거나 감각이 무뎌지게 하는 마약류입니다. 네. 환각작용은 물론 중독성도 커서 꼭 필요한 상황에서만 예외적으로 투약해야 합니다. 실제로 중독으로 인한 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마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 씨도 케타민과 미다졸람을 상습 투약했고요. 2년 전 롤스로이스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 신모 씨도 당시 미다졸람을 투약한 상태였습니다. 치료 이유가 이제 치료 과정에서 통증을 잊게 해준다는 건데 중독될 수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게 저희가 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는 이유입니다. 치료를 위해 시작했지만 일단 중독되면 마약류를 처방받기 위해 오히려 치료를 받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치과들은 간단한 스케일링조차 20-30만 원가량 더 내면 수면 상태에서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있거든요. 사실상 마약류를 처방받는 게 너무 쉬워진 겁니다. 현직 치과 의사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완전히 빈틈을 노려서 그 30만 원 받고 마약 놓는 것밖에 안 된다고 봐요. 네. 미국에서 지금 케타민 중독자들이 막 좀비처럼 다니잖아요. 한국에서는 의사들이 맘만 먹으면 좀비를 양산할 수 있다. 네. 치과가 의료용 마약 쇼핑 창구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 마약류를 남발해도 되는 건지 의문이 드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예, 기준이 있기는 있습니다. 네. 식약처가 정한 의약품 사용 가이드라인을 보면 케타민의 경우 외래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일부 치과에서는 외래 환자에게 버젓이 처방하고 있는데요. 가이드라인을 어겨도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면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이 조항 때문입니다. 그 잣대는 없어요. 허술하죠. 구멍이 난 법이죠. 예. 의학적으로 어떤 시술에는 뭘 해도 되고 뭘 안 해도 되고 그걸 결정한 건 없거든요. 그렇다면 단속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오남용 단속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식약처가 적발한 치과의 마약류 오남용 단속 현황을 저희가 입수했는데요. 네. 의사가 자신에게 셀프 처방해 적발된 건을 제외하면 2023년도와 24년도 각각 3건에 불과했고요. 올해는 적발된 게 아예 없었습니다. 매년 처방 건수가 10,000건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비춰보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시급해 보입니다. 네, 적극적인 관리 감독.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안정모 기자였습니다. K 콘텐츠에 대한 열풍을 타고 국립중앙박물관이 올해 처음 연간 관람객 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 뜨거운 인기 속에 이제는 입장료를 받아야 하는 건지 박물관이 고민에 빠졌는데요.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황찬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화려한 금관부터 오플런을 부른 뮤지엄 굿즈, 이른바 뮤즈까지 K 콘텐츠 열풍을 타고 국립중앙박물관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연 500만 관람객 시대를 연 국립중앙박물관은 바로 이 뮤즈 매출 300억 원 돌파라는 또 하나의 기록을 썼습니다. 이는 세계적인 루브르, 바티칸, 메트로폴리탄 박물관과 비교해도 크게 뒤지지 않는 수치입니다. 이들이 모두 입장료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우리도 유료화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운을 띄웠습니다. 시민 반응은 엇갈립니다. 대한민국의 문화 역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세계 우리 대한민국에 여행 온 국민 사람이라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한번 가봐야지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올 수 있었고 관람의 가치를 높이고 책임감을 더하기 위해 최소한의 비용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소액이나마 유료화가 된다면 이제 시민들이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소중함을 느끼면서 감상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은 유료, 영국 대형 박물관은 무료로 정답은 없습니다. 외국인에게만 입장료를 받자는 목소리도 있지만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은 전체의 3.7%에 불과해 재정 도움 없이 접근성만 낮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신중한 접근을 조언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박물관인데 아직은 좀 빈약하지 않나.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도 해주고 입장료도 받아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문화의 상징적인 존재로 박물관의 공공성과 운영 효율을 둘러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N 뉴스 황찬민입니다. 예, 환경 보호를 위해 플라스틱 빨대 대신 도입된 종이 빨대 한 번쯤 써보셨을 텐데 어떠셨나요? 빨대가 금세 흐물거리고 맛도 이상해진다는 불만에 다시 플라스틱 빨대를 쓰고 있는 곳이 늘고 있는데 김세희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흰색 종이 빨대 옆에 초록색 플라스틱 빨대가 꽂혀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종이 빨대를 도입했던 스타벅스가 다시 플라스틱 빨대를 쓸 수 있게 한 겁니다. 식물 소재 플라스틱으로 환경도 생각했습니다. 매장에 직접 가보니 이 흰색 종이 빨대를 사용하는 사람들보다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종이 빨대는 쉽게 흐물거리고 음료 맛에 영향을 준다는 소비자 불만에 환경보호 효과도 미비하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종이 빨대와 병행 운영하여 고객의 선택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당장 소비자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종이가 좀 눅눅해질 때마다 맛에 좀 영향이 있었어갖고 좀 불편했습니다.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반면 업계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여전히 종이 빨대를 우선으로 사용하고 있다거나 직영과 가맹점 간 업체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종이 빨대 업체들은 회사 운영이 어렵게 됐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파산 직전이고 정부 정책이 일관성이 있고 추진이 됐으면 저희도 나름대로 기술 개발도 하고. 앞서 정부는 3년 전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했다가 시행을 앞두고 계도 기간을 두겠다고 입장을 바꿨고 이후엔 계도 기간을 무기한 연장한 바 있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네, 밀착 취재 오늘은 팝업 스토어의 성지 서울 성수동으로 가보겠습니다. MZ세대 핫플레이스로 꼽히는 성수동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까지 몰리면서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문제는 협소한 이면도로 위에 사람과 차가 뒤엉켜 다니다 보니 사고 우려가 크다는 점입니다. 김도현 기자가 밀착 취재했습니다. 낙후된 공장지대를 리모델링해 MZ세대의 핫플레이스로 변신한 서울 성수동 연무장길입니다. 식당 앞으로 줄이 길게 늘어서 있고 바로 옆으로 차량이 아슬아슬하게 지나갑니다. 택시는 인파를 아랑곳하지 않고 빠른 속도로 지나가며 경적을 마구 울립니다. 행인 머리가 차량 사이드미러에 부딪힐 뻔한 아찔한 상황도 연출됩니다. 인도와 차도 구별이 없는 이면도로 위에서 사람과 차량의 위험한 동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좀 어때요? 길 다니시기에? 다니기는 차 다니기 좀 불편하긴 하죠. 조심해서 좀 하겠습니다. 차도는 2개밖에 없고 인도가 아예 없어가지고 사람이 차도로 막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사고 날 뻔했었어요. 사람이 몰리는 주말은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주말에 차 없는 거리를 시행하고 있지만 거주자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 보니 모든 통행을 맡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주말 오후 한시적으로 구청이 차량 통행을 막았지만 막무가내로 들어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여기서 도저히 안 되면 배때문에 배째를 씌우다가 그냥 갖다 뭐 나무 같은 거 들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무 곳에서나 피우는 담배에 영업이 힘들단 하소연도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금연이 있는데도 계속 흡연하니까 냄새가 들어오니까 손님들도 좀 불쾌하시고 저희도 맨날 똑같고 하니까 지치죠. 성수동 카페 거리입니다. 인근 뒷골목으로 들어가 보면 곳곳에 금연이란 문구와 함께 담벼락에는 담배를 피지 말아달라며 욕설까지 써져 있지만 보시다시피 셀 수 없이 많은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습니다. 지자체와 경찰이 흡연을 비롯한 단속과 순찰을 강화했다고 하지만 그때뿐입니다. 이면도로는 더 풀기 어려운 숙제입니다.
유도봉이나 볼라드를 설치하면 많은 인파 탓에 통행만 불편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상권이 자리 잡은 만큼 차 없는 거리로 만드는 방안도 현실적으로 어려워 구청 측의 고심도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집을 가거나 가게로 진출입할 수 있는 여건의 건물들이 많아요. 업무하시는 분이나 출퇴근하시는 분들의 통행이 불편하시겠죠. 지난해 10월 한 명품 브랜드 행사에서 좁은 길에 700여 명이 한꺼번에 몰려 차량과 사람이 뒤엉키는 일도 있었는데 사고를 막기 위해선 촘촘한 인파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밀착 취재 김도형입니다. 성수동만큼이나 서울의 광장시장도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인기 관광지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외국인들이 마주한 건 시장의 정겨움이 아닌 불친절과 바가지 논란인 듯 했습니다. 주진희 기자가 직접 가봤습니다. 순대가 가격표는 분명히 8,000원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10,000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날 방문한 5군데 중에 4군데에서 불친절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구독자 100만이 넘는 유명 유튜버가 광장시장을 다녀왔다며 올린 영상이 바가지 논란에 또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K푸드의 중심지로 자리 잡은 광장시장입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필수 관광 코스로 자리 잡았는데요. 유튜버들이 지적하고 있는 불친절, 바가지 요금은 어떤지 둘러보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로 보이는 아이들이 과자를 살지 말지 망설이고 있습니다. I want this. Dried strawberries are actually good. 상인이 8,000원에 팔려던 과자는 인터넷에선 절반 값에 팔리고 있습니다. 온라인보다 시장에서 과자가 더 비쌀 수는 있겠지만 아이들은 선뜻 손이 나가지 않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분식집도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일반 순대를 주문하자 더 비싼 메뉴로 자연스럽게 유도합니다. 섞어주세요. 돈을 받을 때는 카드 대신 현금 이체를 요구합니다. 카드는 안 돼, 오쳐가지고. 계좌 이체하면 안 돼? 계좌 이체하면 안 돼? 한국 물가를 모르는 외국인들이지만 먹고 나서도 뭔가 개운치 않습니다. さっきユッケ食べました。タコとユッケので35,000円。高いですか？ 같은데 시장 다니는데 외국인들 대상이니까 그런 데는 확실히 이제 한국식 가격대가 높긴 하고. 상인연합회는 정량 표시제를 시행 중이라고 했지만 실제 가격은 돈을 받고 음식을 주는 주인 마음대로 오가고 있는 겁니다. 광장시장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한 해 14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양대 노총이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공식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볼모로 시간을 지체하지 말라고도 압박했는데 청년 고용 문제를 포함해 부작용은 충분히 살핀 걸까요? 신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현행법상 만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올리는 법안을 연내에 처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2033년부터 국민연금 수령 연령이 65세로 올라가면서 최대 5년 동안 연금을 받지 못하는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를 이행해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구체적인 입법안을 제출하고 연내에 입법을 반드시 완수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국회 정년 연장 TF를 통해 7개월 동안 사회적 논의를 이어왔고 미온적 태도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정년 연장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여당에서도 연내 입법을 거듭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노동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라고 요구하는 노동계와 선별적 재고용을 주장하는 경영계의 간극은 큽니다. 노동계는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 삭감을 유연하게 논의한다는 입장이지만 충분한 대화가 없는 상황에서 청년층을 설득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당에서의 어떤 논의보다는 사회적 대화 기구라든지 조금 더 넓은 틀에서의 어떤 논의나 합의 수준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올해가 2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경영계의 동의가 없더라도 입법을 강행하라는 양대 노총의 요구가 성급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갑작스러운 정년 연장을 특히 걱정하는 곳이 있습니다. 당장 기업에선 인건비가 늘어나고 생산성은 떨어질 거란 문제가 거론되고요. 청년들은 가뜩이나 좁은 취업문이 더 좁아질까 우려합니다. 이어서 이승민 기자입니다. 경기 화성의 한 포장용품 제조업체입니다. 직원 450명 중 60여 명이 앞으로 5년 안에 60세 정년을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년이 65세로 연장될 경우 갑자기 늘어날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5년 기준으로 본다면 한 60여 명이 넘는데 일단 회사로서는 임금이 일단은 인상이 돼가지고 있고 또 경쟁력도 떨어지고 인건비도 부담이지만 직원들의 연령이 올라갈 경우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시행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따른 어떤 데미지는 반드시 있을 거고. 경영계는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 환경 속에서 성급한 정년 연장은 고용 위축 등 부작용이 더 커질 거라 우려합니다. 법정 정년 연장을 하게 되면은 고용 안정성 확보라는 취지와 다르게 오히려 고용 불안정성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는 그런 점이 있고. 기업뿐 아니라 취업 준비생들에게도 갑작스런 정년 연장은 큰 걱정거리입니다. 저희 같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늘어날수록 입사하기가 좀 더 힘들어져서 65세까지 늘리니까 저희가 취업하기에는 취업문이 좀 줄어들고. 고령화 속의 정년 연장이 시류라고는 하지만 준비 없는 정책 시행에 대한 현장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네, 국제뉴스로 분위기를 바꿔봅니다. 그동안 우주 정거장에서 포장 음식을 데워 먹는 식으로 식사를 해결해 왔는데요. 중국이 최근 우주 전용 오븐을 개발하면서 우주선 안에서도 바비큐 파티를 여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우주인들의 고기 먹방 모습을 베이징 김한준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우주인 한 명이 양념된 닭날개 6개를 조심스레 오븐에 넣습니다. 当这份鸡翅送入烤的一瞬间，所有人的心都是在期待着的。 180도의 열기에서 28분간 조리 끝에 진짜 치킨이 탄생하자 모두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看看滋滋冒油啊！太棒了，色香味俱全。 맛있는 치킨에 감격해 바로 스테이크에 도전하는 우주인들. 고기가 공중에서 저절로 입으로 들어가는 우주 정거장 속 바비큐 파티를 만끽합니다. 牛排已经出锅了啊，滋滋冒油呢，你看。 지금까지 우주인들은 특수 포장된 식품을 데워 먹는 것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고기를 구우면 기름과 연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기질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밀폐된 우주선에선 오븐 사용이 금기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이번에 선보인 우주용 오븐은 내부에 기름 처리 장치와 환기 후드, 공기 정화 장치까지 탑재돼 있어 공기 오염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습니다. 净化功能的热风烘烤机，空间站上使用的烘烤机的炉子，一个炉子啊，这件事呢，世界上是首次。 중국은 이 오븐의 개발로 앞으로 지구를 벗어나더라도 단순히 배불리 먹는 것을 넘어 맛있는 식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사고 소식도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 물류회사 UPS의 화물기가 이륙하자마자 폭발해 7명이 숨졌습니다. 불붙은 채 활주로를 달리는 모습이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는데 이 사고 기종은 과거 인천공항에서도 사고 이력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한나 기자입니다. 날개에 불이 붙은 비행기 한 대가 활주로 위를 낮게 비행합니다. 비행기는 얼마 못 가 지면과 충돌하고 시뻘건 불기둥이 솟아오릅니다.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 공항을 출발해 하와이로 향하던 UPS 화물기가 이륙 직후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항공기에 타고 있던 승무원 3명과 인근 건물에 있던 시민 4명 등 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We have at least 11 injuries, some of them very significant, that are being treated by local hospitals. Again, I think that number will get larger. 연료 저장소와의 충돌로 화재가 크게 번지면서
반경 8km까지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My son was like, "Hey, look in the sky," and it was coming down out of the sky. And when he picked it up, white pieces of part of the plane. 사고 기종은 1991년 생산된 맥도널드 더글러스 MD-11 모델로 과거에도 여러 차례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지난 2016년에는 인천공항에서 활주로를 이탈해 비행기의 앞부분인 기수가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당국은 아마존 등 우편물의 대규모 배송 차질이 예고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태풍 갈매기가 필리핀 중부를 강타하면서 최소 6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구호 작업 중이던 공군 헬기마저 추락해 조종사와 승무원이 숨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이동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강력한 물살에 차량이 휩쓸려 내려갑니다. 고립된 주민들은 지붕 위로 피신했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태풍 갈매기가 필리핀 중부를 강타했습니다. 시속 180km의 강풍과 180mm가 넘는 폭우를 동반한 갈매기는 필리핀 대표 관광지 세부를 가장 매섭게 덮쳤습니다. 최소 66명이 사망했는데 세부에서만 4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5 PM po ata yun sa paggising ko kasi malakas yung ulan tapos hangin. Tapos pag tingin ko sa bintana, ang tubig around 12 feet above. 구호 작업에 나선 공군 헬기가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고로 헬기 조종사와 승무원 6명이 숨졌습니다. 필리핀은 올해만 20번의 피해를 봤지만 전문가들은 연말까지 최소 3개에서 5개의 태풍이 더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기후변화로 대기 중 수분 함량이 높아지면서 태풍이 더 잦아지고 강력해졌다는 분석입니다. 남중국해를 지나는 태풍 갈매기는 최대 165km의 강풍을 동반하며 모레 베트남 중부를 강타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동현입니다. 사람처럼 움직이고 대화하는 인간형 로봇 휴머노이드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우리나라 휴머노이드도 도전장을 던졌는데요.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로봇 전시회에 유승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국내 한 로봇 기업이 선보인 인간형 로봇 휴머노이드가 손을 흔들며 관람객들을 맞이합니다. 사람이 컵을 건네면 팝콘을 담아 다시 돌려주는 휴머노이드는 인기 만발입니다. 로봇들이 원래 정해진 것만 했었는데 카메라로 저를 인식해서 이제 손을 뻗고 이렇게 담아주는 모습이 조금 놀라웠습니다. 또 다른 휴머노이드는 선반 위 물건을 옮기고 상자에 짐을 정리하는 작업을 능숙하게 수행합니다. 제가 직접 로봇과 주사위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로봇이 주사위의 숫자를 계산해 게임의 승패를 알려줍니다. 박진 승리 축하합니다. 중국산 휴머노이드가 벌이는 권투 경기에 관람객들은 눈을 떼지 못합니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로봇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 이를 통해 지난해 37억 달러 규모였던 세계 휴머노이드 시장은 연평균 50% 넘게 성장해 2029년에는 3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이어 삼성전자도 휴머노이드 개발에 속도를 내며 세계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기술 프로바이더와 기술 유저로서의 한 몸체를 갖고 있는 그런 그룹은 꽤 흔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산업 자동화를 넘어 인간과 함께 일하고 소통하는 로봇 시대를 향한 K 휴머노이드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고 국민들이 막아서는 긴박한 상황을 생중계한 MBN 임채웅 기자 등 48명의 영상 취재 기자들이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뉴스상을 수상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세계에 알린 위르겐 힌츠페터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힌츠페터 국제보도상에서 우리나라 영상 취재 기자가 경쟁 부문에서 수상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도심 속의 단풍도 갈수록 화려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덕수궁의 모습인데요. 형형색색의 단풍이 곱게 물들며 늦가을의 정취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당분간 일교차 큰 전형적인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겠지만 한낮에는 평년보다 온화하겠습니다. 내일과 절기 입동인 모레도 서울의 낮 기온이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제 추위 걱정은 없지만 먼지가 말썽입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오늘 밤부터 서쪽 지역에 먼지가 쌓이겠고요. 내일은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와 충청, 전북은 종일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또 그 밖에 중부와 대구도 일시적으로 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여기에 덩달아 내일 오전까지 대부분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서울의 아침 기온은 7도, 낮 기온은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전주와 대구의 낮 기온 20도, 부산은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토요일 밤 충남과 남부를 시작으로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